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226페이지 부동산 정보 관리 및 보칙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그 227페이지 보세요. 그 보칙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가서 이런 걸 고발 조치한다 이러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신고나 또는 포상금, 신고나 고발. 그래서 가로 1번에 1번 고발 대상 기획본에서 부동산 등의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또 니은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했던 거. 디귿번에 보시면 허가를 받을 때 이런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해놓고 그런 목적으로 안 쓸 때 요걸 누군가를 발견하고 신고나 고발했다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요 세 가지 케이스, 특히 실거래 가격 거짓으로 신고한 자 포상금. 자,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해 보시면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렇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니은번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벌금이나 이런 걸 내립니다. 물립니다. 이럴 때 이제 보통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니은번에 공소제기 세 번째 줄 또는 기소유예, 적어도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이렇게 있으면 포상금. 디귿번에 가보시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아닌 것, 지급 대상이 아닌 것, 기획본에 보시면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공무원이 이런 걸 발견했어. 그래서 공무원에 가서 신고한다. 공무원은 원래 이런 거 찾으러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그렇죠? 직무와 관련해서 신고하는 건 신고로 인정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한다. 지가 해놓고 지가 신고 고발한다. 포상금 받으려고.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포상금을 줘? 그렇죠? 요 세 가지 경우 포상금 지급할 수가 없고요. 그 포상금의 금액을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과태료가 들어가는데 이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위반했다 그러면 50만 원, 건당 50만 원. 포상금 지급 절차 넘어가시고 지급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디귿번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 그러면 균등하게 배분해주면 되죠? 그렇죠? 우리 저기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같은 케이스야.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해주는데 지들끼리 얼마씩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 공동신고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한 건을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어. 그럼 누구한테 줘? 최초의 신고자한테 주는 게 맞겠죠? 선착순이야, 이것도. 인생은 선착순인 것 같아. 인생은 빨리 가면 안 좋은 게 뭐가 있죠? 세월이 빨리 가면 좋아? 자, 그 다음에 7번에 정보체계 기록 체크해서 보시고요.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 벌칙에서 보시면 벌칙 체크만 좀 하고 갈게요. 행정형벌이 있고 과태료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행정형벌, 과태료. 행정형벌은 말 그대로 형법에서 말하는 형벌을 과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형벌이 과해집니다. 일반에서 과태료는 그 행정청에서 처분권자가 각각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태료는 다른 말로 하면 또 행정질서벌이라고도 합니다. 자, 행정형벌은 자, 외국인의 경우
그 보니까 외국인하고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둘만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잘못했을 때 형벌을 가하는 건 없네. 그렇죠? 대신 뭐가 있어? 과태료 규정이 들어가죠. 과태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 자, 그래서 어떤 게 형벌 대상이고 어떤 게 과태료 대상인지 잘 구분하시고, 형벌에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 받아야 되는데 위반했다. 2년 이하, 두 번째 줄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하는 그 규정들을 위반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벌금으로는 100분의 30,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자, 2년 이하의 징역, 보통 우리가 형벌 가면 되게 앞에서처럼 2년 이하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징역은 2년 이하고 벌금은 2천만 원이 아니고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0%. 이게 더 커요. 그렇죠? 더 클 때가 많아. 자, 양벌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이런 애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얘들은 그 형벌을 하고, 그 형벌에 있는 벌금형을 그 법인이나 대표한테 부과하게 되는 법인. 그 다음에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오른쪽에 가시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위반, 요 두 가지 있죠. 여기서 이제 느끼시는 게 뭐가 있어? 왼쪽에 허가는, 아니 왼쪽에 형벌은 허가 받아야 될 걸 안 받았을 때 형벌이에요. 오른쪽에 신고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땐 과태료야.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경우 있고 허가 받는 경우 있죠. 일반적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 뭐가 원칙이야? 외국인들 신고가 원칙이잖아. 신고. 그렇죠? 60일 안에 해야 되는 거 하고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 두 종류 있잖아. 그렇죠? 그거 말고 군사 기밀지나 이런 군사 목적인 그 지역들 있잖아. 또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지역들, 야생동물 보호해야 되고 이런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고의 허가예요. 외국인 허가받아야 돼. 외국인은. 그래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고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가야. 그러면 외국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불성실하게 했어. 잘못했어. 이거는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사 요충지의 토지나 이런 것들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았어. 이거는 형벌이야.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거기는 돈을 벌금이라고 그래요. 형벌은 과태료라고 안 해.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신고사항이 없어. 그냥 전부 허가사항이야. 허가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긴 그냥 형벌. 그렇죠? 과태료 쪽이 안 나오잖아. 과태료에 이제 나오는 거 보세요.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신고한다고 그래. 부동산 거래는 신고한다. 실거래가로 신고한다. 그렇죠? 당사자 둘이서 직접 거래했어. 그럼 둘이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혼자서, 아니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어. 그럼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신고니까 이거는 위반했을 때 과태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허가로 끝난 거 위반하면 어떻게? 형벌. 신고로 끝나는 말을 갖다 위반하면 과태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과태료에서는요 두 종류 나옵니다. 3천만 원 이하짜리하고 500만 원 이하짜리.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요 세 가지 종류 조금 구분하시면 되겠고, 외국인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약으로 인한 경우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신고를 하면 300만 원이야. 계약이 아닌 방법에서 상속이나 이렇게 받아도 신고해야 되죠? 계속 보유한 때도 신고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안 했을 때는 100만 원이야. 이렇게 합니다. 자, 대개 이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신고를 받는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부과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232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 있어요. 자진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누락했던 거 이거 자진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좀 깎아줘야 되겠지. 과태료 같은 거.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진신고 대상 거래신고나 외국인 같은 경우 신고해야 되는 거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기준, 감경 면제기준 각각 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34페이지부터 뭐 부과기준 해가지고 자세히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약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요약서 34페이지까지 본 것 같은데 봤죠? 세상이 뭐 그냥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보니까 이게 세상이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강산이 바뀌는 것 같아.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자, 35페이지부터 뭐 체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뭐 많이 있지만 가로 3번 비밀준수 의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의무가 아니라 등자가 붙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비밀을 준수해야 돼. 이에 반해서 1번에 품위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하기가 좀 우습지만. 자, 그 다음에 2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관련 의무 보시면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확인설명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해야 될 의무 있고요. 작성, 교부, 보존해야 될 의무 있고요. 그렇죠? 그 작성했으면 끝에다가 서명, 날인해야 될 의무 있죠? 이게 누구의 의무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관련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요거는 해야 되죠. 요거는 의무가 없어요. 요거는 해야 돼. 그래서 요거. 자, 요거는 얘한테 자기가 관련된 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얘한테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못할 건 없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의무는 아니야. 의무는 얘한테 의무야.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이 중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대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해도 뭐라고 안 해. 어? 해도 뭐라고 안 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의무가 아니다 라는 부분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확인설명 상대방 및 방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대상은 대개 매매계약에서 치면 매도인한테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매도인한테? 자기 물건인데 뭐하러 설명해 그거. 누구한테 해야 돼? 사는 사람. 사는 사람 말고 또 우리가 임차에 빌려 쓰는 사람 같은 경우 이 사람도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잖아. 임차권 취득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확인설명 대상 취득자, 그 다음에 시기 방법 언제 완성되기 전에, 작성은 완성될 때. 그렇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는 거 확인설명사항. 자, 확인설명사항은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체크해서 보시고 나중에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4가지가 지금 국정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법정으로. 그거 서로 비교하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무턱대고 이렇게 다음 중 확인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아. 대개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걸 기준으로 주거용
비주거용에 없는 중개대상무 확인 설명 사항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 계약할 때 우리가 정보, 거래 정보 공개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하고 비교해서 또 보셔야 되고, 자, 서명 날인 교부 보관해서 이 의무 다 우리가 구분했죠. 서명 날인 교부 보관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이런 처분 받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나오죠. 다음 넘어가셔서 이번엔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거래계약서도 세 가지 의무 나오잖아. 거래계약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작성, 교부, 보관, 서명, 날인. 그 다음에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서로 다른 거 둘 이상 작성하면 안 되는 거. 이게 하나 있잖아요, 의무. 그렇죠? 자, 이럴 때 작성, 교부, 보관은 언제나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예요. 그렇다고 소속공인이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무는 누구한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하지만 서명 날인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관여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서명 날인 해야 되죠. 그래서 개업과 소속. 그 다음에 만약에 작성을 할 필요가 없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작성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로 작성하면 돼, 안 돼? 가격을 속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의무야.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서로 다른 거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두 가지 이렇게 공통. 개업공인중개사는 요거 혼자.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은 자격정지 처분. 요딴 거 나오죠? 자, 거기 작성 기재사항 이 가로 2번에 서명 날인, 교부 보관 각각 과태료 행정처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일단 머릿속에 7가지가 딱 그려져야 되겠죠. 금지행위 매매업하면 안 되고 무등록업자하고 연루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무초고 증상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앞에 4개 뒤에 3개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4개 3개 나누는 이유는 형벌이 좀 다르죠. 3년짜리 3천만 원, 1년짜리 1천만 원짜리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앞에 4개는 1년 1천만 원, 뒤에 3개는 3년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에 3개가 더 세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초과수수했어. 금품 수수료, 중개보수 초과수수 걸렸어. 3년, 1년. 1년이야, 1천만 원이야. 이쪽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각 행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다 가지고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요약서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어떻게 줄여져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43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그 전에 손실보장, 손해보상 해야지, 손해배상. 41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 자, 손해배상 책임하고 이런 책임을 위해서 업무보증 설정하는 거 의무예요? 선택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죠? 업무보증.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하죠. 업무보증을 해놨으니까 보증회사나 또는 공제 가입돼 있는 곳에서 돈이 나가고, 그렇죠? 공탁돼 있는 데서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공제 가입이나 보증은 이제 구상하죠? 구상.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설정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업무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해야 돼요? 업무보증은 언제까지? 개시 전까지. 등록 신청 전이 아니에요. 개시 전까지. 설정 시기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금액은 뭐 너무 유명한 얘기라 시험 문제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데 기초 중에 기초란 얘기죠. 혹시라도 기초를 내서 틀릴 수도 있어. 기초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안 되죠.
자,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이상,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1억,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도 어떻게 돼요? 각각 들어야 되죠? 이거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 법인 같은 경우. 주된 사무소 2억 하나 딸랑 들어놓고, 각 지역마다 그냥 분사무소 하나씩 다 설치하는 거야. 업무 보증도 안 쓰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분사무소는 어떻게 2억이에요, 1억이에요? 2억이야, 1억이야. 1억 이상. 그 다음에 지역농업 협동조합 특수법인 중에 얘만 1천만 원 이상이죠. 나머지는 1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2억 이상 있어야 돼, 법인이면. 그 다음에 공탁금 뭐 얘기됐고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여기는 예치 기관과 예치 명의자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이런 거 예치 반드시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도 이거 반드시 권고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권고해 볼 수 있는 거고,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싫으면 또 안 해도 돼. 응? 안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가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할 때. 이것도 업무 보증 같은 거 또 따로 써야 돼 이거. 아시겠죠? 보증 설정 따로 해야 돼요 이것도. 왜? 예치 명의자. 예를 들어서 그거지 지금. 갑하고 을하고 여기가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이에요. A가 개업공인중개사고 이거 중개했어요. 자, 얘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돈 서로 뺏길까봐 걱정인 거야 지금. 특히 얘가 걱정인 거죠. 이 돈을 얘한테 줘야 되는데 얘한테 직접 못 주겠다 이거야. 문제 생기면 얘가 나중에 안 돌려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3의 기관을 정해놓고 여기다 돈을 넣어놓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럼 여기 기관에 넣어놓을 때 만약에 여기가 은행이라고 해봐. 은행에는 계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계좌 명의자가 누가 되느냐? 예치 명의자가 계좌 명의자가 되는 거야. 그런 예치 명의자는 얘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얘도. 그러면 계좌 주인이 누구야? A. 그리고 이게 KB은행이라고 해봅시다. KB국민은행에다가 지금 해놨다고 해봐. 예치 기관은 KB국민은행.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A.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예치해 놓기로 했어. 그게 2억이야. 2억 명의 계좌 A 계좌에 2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은행에 2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명하면 안 되는데 이거 들어가 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문제가 뭡니까? 얘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 안 그래도 돈이 궁했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네. 찾아서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손이 가 또. 이거 들고 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를 예로 할 때는 그런 사태를 또 대비해서 보증을 설정해 놔야 돼요. 보증을. 우리가 그냥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 보증 이거 외에 별도로 이것도 보증해야 된다고. 보증. 만약에요, 예치기관이 예치 명의자가 공공기관이야. 얘들을 들고 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보증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걔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걔들 명의로. 근데 얘 명의로 여기다 넣어놓을 때는 보증을 설정해 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 돈이 또 실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돈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 얘한테 청구하면 돼요. 얘가 지금 불안해서 맡겨놓은 거잖아. 그렇죠? 얘 때문에. 그래서 거기 예치 명의자의 제일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다고 나오죠. 은행 이름으로도 가능해요. 두 번째 B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예치기관은 우리가 크게 보면 금융기관의 신탁업자, 그 다음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맡겨놓을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 우리 협회도 공제사업 하죠? 얘들한테 맡겨놔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의무해서 나오는데 그거 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그게 1번부터 4번까지 그 지문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가보시면 교육 가보시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제가 재작년에 드디어 연수교육을 받았어요. 이 규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전에는 실무교육밖에 없었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근데 하도 말썽이 있고 문제 생긴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수교육을 또 받으라고 들어왔어요. 이 규정이 들어오고 그게 시행된 게 언제냐? 재작년부터야. 그래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연수교육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설 등록해서 있는 사람들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재작년에 죄다 연수교육 받았어.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과태료나 이런 처분 받아요. 연수교육 받았는데 중요한 건 연수교육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무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끝이야. 그렇죠? 하는 동안은. 근데 연수교육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재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올해 전부 다 계속 하고 하려면 연수교육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수교육 신청했어요, 지금. 왠지 돈 아까워 죽겠어, 지금.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 씨. 응? 이렇게 건반진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뭐든지 배우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아, 참. 그래서 지금 6월 말에 저기 또 경기도에 가서 제 사무실이 수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또 어떻게 또 특별히 뭐 저기를 했나 봐. 좀 이 코스트를 좀 다운 시켜주고 거기다가 이제 사이버 반, 집합 반 해가지고 사이버는 이제 6시간 들으면 집합교육 6시간인 걸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집합교육, 그래서 순회, 경기도에서 개설 등록한 사람들만 혜택을.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주로 지도 담수, 자율 점검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 또 따로 교육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수원시에서. 주로 이제 경기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서 순회 교육을 한대. 거기서 이제 6시간인가 8시간인가 한대. 가서, 오전부터 가서 밥 먹고 기다리고 그래야 돼. 가야지 뭐. 그쵸? 제가 또 새로운 거 배우면 와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무교육은,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거기 그 파란 글씨로 실시권자 누군지, 그 다음에, 거기서 직무교육부에서 특히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가로 4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실시한다 하더라도 듣거나 말거나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한 번 받으면 끝나요. 넘어가시고요. 자, 중개보수 및 실비가 보세요. 47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 중개보수 청구권. 자,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언제 소멸하는지 3번, 4번 체크, 2번, 4번. 그 다음에 지급 시기는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거래대금을 완납한 때, 거래대금이 다 지급된 때, 원래는 협의한 때 하면 되고, 그런 게 없으면 거래대금을 다 지급한 때. 자, 요율. 시험 문제에서 묻는 요율에 대해서 묻는 건 두 가지예요. 이 숫자, 요율 숫자 가지고 묻는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야. 하나는 1000분의 9니 8이니 1000분의 5니 1000분의 4니 이딴 거 물어보는 게 있고, 하나는 계산 문제, 보수 계산하는 문제. 이때 보수 계산할 때도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지역에 세세하게 얼마인지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지역마다 조례를. 그래서 문제에서 가로 넣고 이렇게 넣어줘요. 힌트를 준다고, 조건으로.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돼. 그럼 계산할 때 뭐가 문제냐면, 월세 같은 거, 차임 같은 거, 보증금 계산할 때, 환산해서 보증금 계산할 때, 그죠? 원래는 100을 곱해.
100을 곱하는데 합쳐서 5천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7을 곱해가지고 70을 곱합니까? 70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 거기다 보증금 합산해서 여기다가 수수료율을 곱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하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도 우리가 중개수수료 받죠. 교환할 때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데 물건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큰 금액으로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한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초과수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계산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산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사무소하고 물건 소재지, 거래하는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 어디 거 수수료율을 곱하느냐 이런 문제. 어디 수수료율을? 내 사무소 있는 곳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요런 정도로 알면 요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법령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만, 조례까지 나온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건 다시 주택처럼 보이는 오피스텔, 그리고 그 외의 것,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게 이제 순수하게 주택이 아닌 것들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주택인 경우에 어떻게 둘로 나눠? 매매, 교환. 매매, 임대차. 매매나 교환과 임대차.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1000분의 9가 기준이에요. 임대차는 1000분의 8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처럼 쓰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목욕탕하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주거용 주택이나 마찬가지지.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1000분의 5와 1000분의 4. 이렇게 아예 여기서 못을 박아놨어.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그 다음에 주택 외의 모든 것들은 일단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 안 하고 1000분의 9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받고 싶은 거 금액을 게시하는 거기 표에다가 써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00분의 9 이하에서 거래 당사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고, 그 협의 전에 우리가 요율표를 게시해야 되잖아. 게시해 놓을 때는 요게 각 지방마다 요율표 나눠줄 때 그 부분을 빈란으로 둬요. 이 부분을 내가 쓰라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 싶은 요율을. 저는 얼마를 써놓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1000분의 9 다 써놔. 어차피 못 받아. 1000분의 9 다 써놔. 1000분의 9.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쪽은 뭡니까? 조례로 결정하고요. 이 한도 내에서. 1000분의 9와 1000분의 8 한도 내에서. 이쪽은 어떻게 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야. 그럼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거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렇게 안 해버렸어. 이렇게 해버렸어. 1000분의 4와 1000분의 5. 대개 이렇게 해놓으면요, 시도 조례 가보면, 거기 조례 가보면 1000분의 5, 1000분의 4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쪽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부령에서, 조례로 안 하니까 이거는 부령에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야. 1000분의 4와 1000분의 5.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이거 1000분의 8, 1000분의 5, 여기 1000분에서 1000분의 5, 여기 1000분의 5, 요 정도를 기억을 하셔야 돼. 서울특별시에 몇 분의 몇인지 이딴 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47페이지 중개보수 요율. 거기 1번 주택에서 기억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냥 시도라고 하시고, 시도는, 이 법에서 시도는 특, 광, 도, 특도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니은번, 디귿번 전부, 특히 디귿번 같은 경우 어떤 경우야? 건물의 일부가 주택이야. 그럼 이건 주택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전체 2분의 1이 넘어가면,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 2분의 1이 넘어가면 주택, 2분의 1이 안 되면 일반 건축물, 상가 건축물.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우리 1번의 소재지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다를 때 아까 얘기했고, 주택 외의 대상물.
주택의 대상물 기억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죠. 앞에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넘어와서 주택 외의 대상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니은번에 주택 외에는 어떻게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디귿번에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것 명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가보시면 주택 부분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뭐로 정해? 주택 외 대상물로서. 됐습니까? 주택 외 대상물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동그라미 3번 주거용으로 쓰인다고 인정받으려면 A, B 두 가지 요건 충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부엌과 화장실 목욕탕이 있어야 돼. 화장실하고 목욕탕은 합쳐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쵸?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오피스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정해서요. 교환의 경우 고액을 기준으로 월차임 임대차, 월차임 있는 임대차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곱하기 100 해보고 보증금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 안 되면 70 곱해가지고 보증금 해서 그게 수수료율을 곱해야 될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배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실제 거래 가격에다가 보수요율을 곱한다고요. 분양 가격이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거래됐다라는 얘기는 중도금이 몇 번 들어갔을 거고 아니면 계약금만 들어갔을 수도 있고 거기에 프리미엄 붙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합친 거.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이거 동일한 기회 어쩌고 하는 거. 동일한 기회, 동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만 받아라. 그렇죠? 뭐로 받아?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 됐습니까? 오른쪽에 우리가 실비 그럼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의 중개 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실비가 있고요. 아까 계약금 등 반환 그거 하면서 예치명의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업무보증 같은 거 뭐 설정해야 된다며.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도 실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실비는 거기 동그라미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받는 게?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넘기는 사람, 그쵸? 이에 반해서 계약금 등 반환 이거는 누구한테 주로 받는 거? 돈 내는 쪽한테 받아야지. 그쵸? 취득하고자 하는 자. 얘가 돈 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돈이 떼일까봐 걱정인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시고요. 협회는 뭐 설명은 따로 안 하고요. 체크만 하면 51페이지 협회 고유 업무 가로 1번.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 업무. 다음 페이지. 이 협회 공제사업 업무 이거는 중요합니다. 공제사업 업무. 그 다음에 53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협회 수탁 업무라고 있어. 이건 종류만 알면 돼. 수탁 업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같은 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교육 보니까 주로 누가 맡아서 했어? 교육은 시도지사가 주로 했잖아. 직무교육만 등록관청이 꼈을 뿐이야. 그렇죠? 그럼 이 시도지사가 직접 하느냐? 이걸 갖다가 협회한테 위탁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위탁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 업무. 위탁받아서 할 수 있어요. 위탁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지 뭐. 지금 누구한테 위탁 가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 있어요. 그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협회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렇죠? 누구한테 위탁받을까? 시험시행기관장 있죠. 누가 시험시행기관장은 누구? 원래 시험은 자기 관할 안에서 자기가 실시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장이야 원칙은. 근데 여기에 전국적인 균형이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유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는 시험시행기관장이야. 대신 이렇게 시험시행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쵸? 이렇게 되면 되는. 그러면 시험시행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된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 응?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위탁이 시켜놨다고 얘가. 산업인력공단에다 위탁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실시하면서 수수료 받아야 되지.
그 수수료 누가 결정해 준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 준 수수료. 이거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 2차 원래 구별해서 시험 보는데 동시에 보고 2차는 원래 논술형이지만 예외적으로 1차처럼 선택형으로 본다며. 그렇죠? 어떤 경우에? 1, 2차를 동시에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행기관 장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협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나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협회 지도 감독자는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쪽이죠. 그래서 지도 감독. 자, 과태료 같은 거 쳐맞는다 그러면 협회는 주로 500만원짜리 쳐맞죠? 쳐맞는다니까 좀 과격하네, 표현이. 넘어가시고요. 지도 감독. 뭐, 여기는 뭐 더 따로 정리해 드릴 것도 없어. 그냥 다 내용이 축약해서 해놓은 거니까. 57페이지에 2번에 행정처분 종류 및 청문. 종류 보세요, 거기. 자격 취소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지정 취소 있죠? 거래 정보망 사업자는 지정 취소 당할 수 있죠? 각각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누가 대상이야? 공인중개사가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한테는 자격 정지 따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취소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그리고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 해야 돼? 지금 업무 하고 있는 애들.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중개업을 해버렸어. 여기서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무등록 중개업자. 그렇죠? 자, 등록 취소할까요? 취소될 등록이 없잖아. 그죠? 취소될 등록이 없어요. 대신 이제 형벌이 가해지겠죠. 그쵸? 무등록자니까 뭐야? 제일 센 거 얻어맞아, 이제. 3년 3천만 원짜리. 쳐맞는다. 자,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보세요.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만약에 무등록을 해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어. 2년짜리 징역에 처해졌어. 등록은 없으니까 등록은 취소할 게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다며.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에 처해졌으니까 자격 취소 대상이죠. 자격 취소. 만약에 징역형을 안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벌금을 얻어맞았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그냥 등록 없이 하다가. 그럼 등록 취소는 없고 이 경우는 이제 뭐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 법에 의해서. 그럼 이것도 등록 취소 사유잖아. 아니, 자격 취소 사유잖아. 그쵸? 자격 취소. 아니, 이거는 결격 사유에 들어가고. 결격 사유. 그래서 우리가 자격 정지 취소 조심해서 구별하세요. 무등록하고 관련해서. 자, 넘어가 보시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행정처분 지정 취소 사유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제일 대표적인 게 항상 뭡니까? 취소되는 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페이지. 자격 취소 1번의 기획부터 리을까지. 우리가 항상 그 기본세 부양 정직 뭐 이렇게 해놨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자격 정지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이제 자격 취소든 등록 취소든 취소되면 뭐 해야 돼? 반납해야 되죠?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전부 다 7일 안에. 그렇죠? 어디다 반납해?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등록증은 어디다가? 등록관청에. 자, 7일 안에 반납 안 한다 또는 잃어버렸으면 반납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유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7일 안에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 제출하는 거 했다, 거짓으로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받죠? 제일 야간 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죠? 자, 오른쪽에 그래서 자격정지까지 보시고, 자격정지에서는 자격증 반납이라는 얘기 없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격정지 기준에서 표까지 있어. 중간에 위반행위에서 6월짜리 3개 좀 기억하시고. 자, 이 책에서는 59페이지 맨 밑에 정지하고 취소를 아주 간략하게 써서 이렇게 해놨어. 여러분들이 이걸로 기억을 하셔도 돼. 이게 맞는다 싶은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다 정리해가지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내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죠? 꼭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하더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가보시면, 자,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과 임의적, 상대적. 그래서 가로 1번의 사유, 가로 2번의 사유 다 정리하시고, 이미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61페이지 가로 3번 이 책에 이제 처음 저기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뭐 써놓으시던가 하시던가 이 책을 이용하려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도 거기 1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62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 그렇게 표로 간략하게 또 해놨어요. 한눈에 들어오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있죠. 3년이 경과하면 62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오른쪽 우리가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러면 이 행정처분하고 폐업하고 얽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 63페이지 1번에 폐업신고 전에 지휘승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오히려 시험 문제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문장들이 더 자주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이쪽까지 이제 앞에 것만 열심히 외우다 여기까지 오면 지쳐서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힘을 내셔야 돼. 네? 넘어가시고요. 자, 벌칙에 가면 벌칙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죠. 과태료. 자, 형벌은 3년 3천, 1년 1천 구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그것도 표로 하나 정리해놨습니다. 자, 과태료는 500만원, 100만원. 자, 특징은 뭐죠? 과태료 처분은 주로 협회나 거래정보망 쪽은 500만원짜리 대개 가고, 개인은 대개 100만원짜리. 개인 중에 100만원짜리가 개인한테 가는 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관련계대서는 개인한테도 500만원짜리 간다고 했죠? 그 외엔 대개 덩치 큰 애들 500만원 이하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다를 수 있겠죠? 협회한테 과태료, 거래정보망한테 과태료 누가 부과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자격증 때문에 과태료 처분한다. 자격증 때문에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 어떤 경우?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누가 해? 자격증,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 그렇죠? 그래서 과태료 처분 중에 등록과 관련된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 자격증과 관련된 건 시도지사. 됐습니까? 66페이지 중간에 부과 징수권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71페이지 부동산 총칙. 자, 용어는 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유권, 지상권 같은 거 소유권 같은 것도 이제 거래신고 대상인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거기 매매계약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정된 지위도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까지 보시고 신고 시기 계약일로부터 60일, 체결일로부터 60일. 어디에 가서? 시군구에 가서. 위반 시에 500만원 이하, 거짓으로 했다 100번호 이하. 벌금이에요, 과태료예요? 과태료예요. 신고는 뭐라고 그랬어? 과태료로 연결하자고 그랬잖아. 신고. 자, 신고를 안 한 것보다 거짓 신고한 거를 더 크게 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금지행위, 거래 당사자의 거래 신고 의무. 자, 금지행위. 자, 이 거래 신고는 두 부류죠. 직접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신고.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가로 2번 특히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모든 경우가 아니죠. 투기 과열지구에. 자, 거기 제출 대상 보세요. 투기 과열지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거래 가격이 3억 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거래 신고할 때 뭐도 들어가야 돼?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신청서하고 허가 신청서에 두 가지 꼭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이용 계획. 그쵸? 그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 똑같죠? 여기 입주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자금 조달은 취득자금 조달하고 똑같은 케이스지.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에만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모든 토지를 거래할 때 그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허가구역으로 묶었어. 응? 무조건 내야 돼. 어떤 경우든 내야 돼.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어느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거래하는 건 전부 다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있는 그 두 가지 계획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내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만 내는 거야. 어떤 경우? 투기 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여기 이제 투기들이 몰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런 거 내라는 거, 계획서하고 이런 거 내라는 거. 토지거래 허가도 뭐야? 투기 과열. 투기가 우려가 되니까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 그렇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매번 거래가 전부 다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전 국토가 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거래 신고는 해야 돼.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투기가 의심스러우니까 요거 좀 내라 이 얘기죠. 자, 두 가지 거 내야 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자, 금지 행위 그러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는 신고를 안 하도록 유도해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뭐 넘어가시고,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부받습니다.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문서 신고든 전자신고든 지체 없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몇 시간 안에 나와요. 신고하면 신고 필증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변경 신고하는 거죠. 변경 신고. 정정 신고, 변경 신고. 대상인 거. 자, 여기는 그 내용이 없네. 자, 일단은 가격의 검증 보시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 시군구에서 어떻게 알아? 실거래가인지 아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그랬잖아. 그거 만들어 놓으면 시군구청장은 거기 들어가서 그 지역에 시세나 이런 거 거기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야. 확인해보고 얘들이 지금 신고한 가격이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쵸?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거짓말일 확률이 높잖아. 그렇죠? 그렇게 검증하면 되죠? 그래서 검증 구축 운영 누가 한다고 돼 있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잖아. 됐습니까? 그 구축된 걸 누가 주로 사용하는 거야? 시군구청장이 사용하는 거죠. 주로 검증하려고. 그래서 가격 검증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신고 내용도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합니다. 오른쪽 가시면 외국인 등의 특례.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마다 1개월 이내에 뭐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계약 해제 여기 나오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체크하세요. 가로 2번에 정정 신청. 그다음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렸는데 해제될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해제도 신고한다라는 얘기. 정정 신청하고 다음 페이지 변경 신고 그 사항들 비교하세요. 정정 신청은 뭐야? 처음부터 잘못 기재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변경 신고는 처음엔 제대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바꾸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야
둘을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77페이지에 거래신고서 작성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고서에서 뭐 딴 건 볼 거 없고, 거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번호 가지고 전부 거래가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애들, 불법 체류자 이런 애들 말고, 정상적으로 들어온 애들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다 부여가 돼 있어요. 이거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 이 거래신고서에. 그 다음에 매수인이 특히 외국인일 경우 그 부동산 매수 용도 이런 걸 기재를 해야 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넘어가시고 자금 취득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생겼구나. 됐죠? 넘어가십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80페이지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자, 일단은 취득 보유 신고해서 나오는데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신고. 하나는 뭡니까? 정상적으로 계약했을 때 무조건 신고해요. 60일 안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 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취득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국적을 바꿀 때, 외국인이 돼버렸을 때, 그러면서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겠다. 그쵸? 요 두 가지. 요건 전부 뭡니까? 6개월이네. 그렇게 변경되고 나서, 그렇게 취득하고 나서 6개월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허가지요. 자, 거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서 대개 이제 생태나 야생동물,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죠. 이런 지역의 토지는 거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 받으라고요. 누가? 외국인 허가 받고. 그 다음 뭐 상호주의란 말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든 외국인이 등장하면 항상 따라붙는 말입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 의미 아시죠? 이제 다음 토지거래 허가 갑니다. 82페이지. 자, 토지거래 허가. 자, 지정권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각각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지.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만큼 보시고요. 지정지역, 기간, 지정 절차, 효력 발생. 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지정하는지 되게 투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뭔가 풀리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 이런 것들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셔서 지정의 해제 또는 취소. 어쨌든 지정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해서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의견 청취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말고 또는 시도지사가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이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 시도지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누구한테? 누가 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어떻게 하면 돼? 요청하면 되죠. 요청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지정하려고 그래. 심의 거쳐야 되죠. 관계 시도지사한테 의견 청취해야 하네. 처음에 지정할 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나중에 연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제 또는 축소. 자, 지정권자가 필요가 없게 됐다고 생각이 되면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해야겠다 싶으면 축소. 자, 그 다음에 요청에 의해서 해제 또는 축소할 수도 있죠. 요청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 축소. 다음에 자, 그럼 허가 대상은 뭡니까? 유상거래고요. 매매 같은 유상거래고, 소유권, 지상권,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거기 허가 대상인 걸 그 조문 자체를 쪼개서 해놨어요. 그 다음 면적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가야 되죠. 주거지역 대표적으로 180제곱미터 넘어가는 거 84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 계약 체결이라든가 분할해서 하는 것들 나온다고 그랬죠. 꼼수 부리는 애들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부 하나씩 취득할 때 위에 면적 이하야.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합쳐보면 1년 동안에 취득한 걸 붙어있는 걸 합쳐보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하고 나서 최초에 거래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 제출. 그 다음 또 오른쪽에 허가 또는 불허가. 그 다음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국가 등은 어떻게 돼요?
감히, 허가받는 이게 아니라 협의한다 이렇게 되죠. 협의. 자, 허가 기준 가보시면 자기 거주용으로 쓰고 어쩌고 할 때 그 의무 이용 기간까지 해서 교과서에다가 교재에다가 우리가 다 체크해놨죠. 그거 정리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서 자, 선매, 매수 청구, 이해 신청.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또는 허가 처분이 떨어졌는데 그거에 이해관계인들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한 달 안에 이해 신청해야 되죠. 자, 이해 신청 말고 이번에는 자, 허가 신청했더니 공익사업용 토지라든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안 하고 있는 토지를 발견했어. 그럼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선매 절차. 자, 한 달 안에는 선매협의를 끝내야 된다. 지정받으면 그렇죠. 15일 안에 우리가 매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던져보고, 자, 선매할 때는 어떤 가격 기준? 감정 가격이 기준. 그 다음에 이렇게 선매를 했을 때 선매가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선매가 성공을 못했어. 선매 성공 못하면 그 다음 뭐 하는데? 허가 신청에 대해서 검사해야 되겠죠? 검토. 그래서 허가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불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매수 청구 들어올 수 있죠? 불허가, 매수 청구. 그럼 매수 청구할 자를 또 지정해가지고 그들이 매수를 하면 된다. 그렇죠? 이럴 때 매수 청구할 때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금 의무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또 이행강제금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시정명령 먼저 하죠. 시정명령하고 이행명령을 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행해라. 3개월 안에 이행해라. 해보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계고 처분해보고 알려준다 이 얘기죠. 강제금 부과하겠다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부과해? 이행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부과해? 매년 반복. 먼저 시정명령, 이행명령을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됐습니까? 이미 부과한 거,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한 건 징수하고 앞으로 부과를 안 하면 되죠. 돼요? 자, 넘어가셔서 지가동향조사 같은 거 미리 쭉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나 구역이나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해봐야 돼. 90페이지 지가동향조사. 뭐 그 외에 가는 거 권리 의무 승계된다는 거 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정보관리 및 보칙에 가보시면 뭐 다른 거 넘어가셔서 거기 보칙의 보상금 92페이지 가로 1번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그거 체크하시고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벌칙 가시면 95페이지 벌칙.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가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대개 형벌로 가고요.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대개 잘못하면 과태료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부동산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허가란 말이 들어가면 형벌하고 연결시키면 되고, 과태료란 말이 들어가면 신고라는 말하고 연결시키면 된다. 됐죠? 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끝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10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